네, 오늘 금요일 오픈 뉴스룸은 평소 금요일과는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앞서 뉴스룸에서 보셨지만 조력 사망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또 여기 많은 방청객도 오셨는데요. 뒤에 의견도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학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뭐 여행 동아리, 봉사 동아리 이런 데서 많이들 오셨는데 중간에 저희가 의견 들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수님하고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앞서 이제 사실 뉴스룸 시간이 좀 짧아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못하셨을 텐데 저희가 뉴스룸 토론은 약간 그거는 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할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조력 사망에 대한 찬반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도와 입법화에 대한 찬반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조력 사망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요,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데 이제 이런 토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인지를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면, 야, 근데 이제 무슨 불치의 암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야, 이 상태로 되면은 한 2, 3개월 정도 더 연명을 하다가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고통도 심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가 면회도 안 되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운명하셨다고 직전이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붙잡고 운명하시는 걸 보고 이러는 상황인데 조력 사망이라는 거는 예컨대 그렇게 하질 않고요. 비록 2, 3개월 전이라 할지라도 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생 불가능한 것이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의료는 어떤 것이 있고 그거의 기대 또는 부작용이 뭔지를 다 얘기를 듣고 그리고 본인의 명료한 의식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약을 처방해 주고요. 그 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별의 기간을 갖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잠자듯이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기간을 조금 앞당기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예. 아니면 기간을 가능한 한 느리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걸 감수하겠느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거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조력 사망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되고 예. 어떤 사람도 조력 사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어떻게 뜻입니다. 보면 정돈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제도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좀 좋게 표현해서 존엄사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런 용어를 쓰면 그러면 이쪽 걸 선택하면 존엄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입법하시는 분들은 쓰더라도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력 사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회장님은 반대 입장이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암 말기에 더 이상 이제 뭐 치료에 어떤 가망이 없고 기대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조력 사망을 선택할 여지를 둬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전에 내가 암에 걸릴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그런 암이나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떤 이 치료에 가망성이 없을 적에 그 치료를 더 이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내가 먼저 이제 이 약속을 해놓은 것이 사전 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임종을 바로 앞두고 의사와 같이 쓰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 자살을 내가 택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것들은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보는 그 담론은 좋으나 하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것,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죽음 후에는 항상 그 흔적이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죽음을 했을 적에 나는 관계성을 갖고 살아요. 나는 뭐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끝내겠다, 빨리 끝내겠다. 그건 본인의 이제 생각이지만 우리는 인간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남은 자들과의 그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 완화 치료의 그 기간이 뭐냐면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살아가면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도 표현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고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 완화 의료입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조력 사마를 택하든가 이런 것은 별로 우리 찬성하지 이명진 않습니다. 원장님이 그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괜찮은 제도죠. 그런데 연명 의료 중지 또는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생긴 좀 연역을 짧게 말씀드리면 1970년, 80년대까지는 사실은 이런 게 논란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의료가 이분들을 어떻게 생존을 한다거나 연명을 한다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중환자 의료가 발전하면서 돌아가실 분을 살려내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 와중에는 안 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작한 중환자 의료를 중지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오래 몇 개월씩 의식도 없는 분은 침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겨서 폐렴이나 이런 걸로 사망하면 그때 가서 그걸 받아들이는 시기였는데 지금 연명 의료에 관한 것은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뭘 하던 거를 필요 없는 것을 그만둔다는 소극적인 의미고요. 예. 지금 그 조력 사망이라는 것은 그거 전에 이미 아주 임종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그 삶의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 본인이 그 죽음을 결정한다는 그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의사들에게 있어서 환자들의 그 자기 결정권을 무한대로 다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가치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고 종교관이 있고 또 윤리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강요받아서는 안 되겠죠. 또한 특히나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건 자살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아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등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36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주 전염력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친지 중에 또 자살을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연인이 뭐 자살했다 그러면 또 다른 연인이 자살하고 이거는 사회 현상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력 자살입니다. 이건 이 자살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는 아직 상당히 먼 훗날에나 얘기할 건 지금 할 계제도 되지 않고 그런 우리 그 성숙도나 또 이해가 따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아직 그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2018년에 됐지만은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간병비로 모두 몇 억을 쓰고 가산도 탕진하고 직장도 잃고 학업도 포기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 폭을 넓혀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정부 재정이 혜택을 더 한다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죠.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요. 그동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히 두려움 또 패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의 한 과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도 우리 태어날 적에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을 이게 뭐 미래 국민이죠. 태아부터 다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임종할 때도 국가가 그걸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생각이 깊지도 못했고 많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성급하게 되면 강제된 고려장이 될 수 있어요. 떠밀려서 내가 당신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런 일이 생명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입법화가 된 다음에 이런 역효과가 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하죠. 제도가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당신도 뭐 가족에서 누군가 뭐 부친이니 아직도 살아계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조용히 준비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그럴 수 말씀이신 있죠. 거잖아요. 예. 네, 그 입법화를 가지고 입법화가 됐을 네, 때는 뭐 이게 어떤 조력 사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굳이 조력 자살이라고 불러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처방한 약을 복용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자살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데 그거를 똑같은 현상이지만 달리 보면은 사망의 상황이나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자살이 만연돼 있다는 우리가 걱정하는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해야지 우리 가족이나 사회가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과연 그러면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그냥 삑삑거리는 기계 속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의식 없는 상태에서 면회오는 가족들을 보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다 이별 인사를 나누고 이별의 시간을 가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던 편안한 모습으로 집에서 죽음의 생을 마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라는 선택의 문제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고요. 입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력 사망을 입법화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조력 사망을 입법화하는 거를 찬성하지만 우선 급한 건 이것이다. 예. 지금 이걸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무슨 자살을 방조한다든지 인명경시 풍조를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향은 조력 사망을 아주 엄격하게 입법하는 나라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 문제고 예컨대 독일 같으면 법을 만들질 않고요. 조력 사망을 처벌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력 사망에 도움을 주는 의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법 제도를 예.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카톨릭 국가이지만 스페인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나 미국의 10개 넘는 주가 무슨 이렇게 윤리적으로 부도덕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딸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주의 의사회가 반대를 해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주도 있어요. 그거는 역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기 싫은 의사한테 강요하는 거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제 생각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죽음이라 그러면 일단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내가 이 환자가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한테 한 가지를 여쭤보면요. 네. 말씀하실 때 이제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 잃고 사실 대부분 인공호흡기에 연명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본인이 정돈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는 정해진 조건이지만 그거 말고 뭐 고통이 엄청난다든지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정도인데 생명을 미리 단축시키는 뭔가 준비한 그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고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무조건 그러니까. 필수 요건인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그 내가 예. 사실 어떤 상황으로 죽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있는 의사나 주치의로부터 얘기를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치 나는 연명의료 안 한다, 한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조력 사망을 선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지만 예컨대 통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 예. 왜냐하면 통증을 관리는 할 수 있는데 통증을 아주 마지막 단계에 가면 통증을 관리하려고 하면 거의 의식을 못 차릴 정도로 재워야 돼요. 마취를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의 기본 요건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소통이 없이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두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욕창이 생기거나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하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나 여러분한테 옳은 선택이냐 그걸 미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거나 무슨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는 어떻게 지내고 예컨대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예. 하루에 6시간 이상 헛소리를 하면 나는 그러면 시설로 보내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시설로 보내고 그리고 그 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리고 약간의 통증이 오면 어떤 정도이고 어떤 병일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어차피 이별을 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선택을 얘기해 주면 그 환경이 그러면 제도화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좋다는 얘기죠. 근데 내 아들이 그걸 꼭 따를지 안 따를지는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그때 가서 또 사정이 다를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통증에도 어느 그렇더라도 내 정도의 의견은 내 의견은 얘기해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예. 네. 앞서 이제 그 만약에 조력 사망이 제도화가 되면 만연해지고 일부에서는 사회적 압박 또는 가족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압박이 돼서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예.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은 심의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죠. 말씀입니다. 아이디어라죠. 예. 모든 생각은 이제 계획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각자의 사람이 사고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그때의 사회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조력 그 자살을 갖다가 채택한 나라들이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채택한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예. 2002년에 처음 됐을 적에 이제 나온 그 논지 중에 하나가 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면은 자살을 안 늘 것이다. 진짜 5년 동안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2007년부터 매년 15%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더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입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이런 이 자살의 어떤 이제 그 분위기가 편승을 해서 그냥 일반 자살률보다도 이 자살률이 평균치보다도 확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경시 사조는 피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러지 맙시다. 엄격하게 합시다. 하지만은 참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법을 한다고 그러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덜어주는 사람인데 나의 손으로 독극물을 집어넣는 킬러의 역할까지 해라. 이거는 참 의학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했지만은 의사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예. 회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떤 환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미 말기암 환자고 뭐 6달의 시한부를 받았고 앞서 이제 통증 완화제가 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매일 때때로 찾아오고 근데 이게 전반적 이 개인의 입장에서 생명 경시 사상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지금 마지막 순간을 계속 가야 되느냐 예. 이런 죽음의 질문들을 앞에서 개인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의 앞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보다도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예.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치통만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막 예. 대글대글 구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진통제가 페인킬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치과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치통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외에 많은 우리 고통들이 의과학의 발달로 그리고 의사들이 많은 연구로 환자들의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좀 더 긍정적인 선택지를 위해서 선택해야지 진짜 위험한 선택지는 정말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첫째가 의료 윤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명진 회장님 주변에는 그 의료 윤리를 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조력 사망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라서 의사들이 그걸 다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낙태 문제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불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생적으로 의학의 범위 안에서 하는 낙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의사들은 다 반대할 거다. 오케이. 반대하는 의사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의 문제에 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 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증이 지금 이명진 회장님은 제일 두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통증보다 더 두려운 게 제가 혹시 암에 걸려서 살 빠지고 새카맣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상에서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이 나를 나중에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나는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남길 이미지가 통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병에 고통받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주분에게 남기고 싶은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남기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 그 꼴을 보이느니 차라리 나는 몇 개월 앞당기더라도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에서 죽음에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임종에 있어서요 아름다운 모습을 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제 젊어서 이렇게 아주 파릇파릇하고 뭐 화장도 안 하고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광이 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도 생기고 그다음에 피하지방도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도 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가지고 나의 존엄성이 생명의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에게는 병들어서 연약해진 노약해진 그 부모님의 모습 또는 나의 이 가족들의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자살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삶을 스스로의 원하는 방법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일단 여론을 잠깐 보면 네. 여론조사가 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나왔던 조력 사망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한국 리서치가 22년 7월에 했던 건데 82% 정도가 찬성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고통이나 비용 말씀하신 부분 나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공론이 된 다음에 한다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했는데 여기서 이제 존엄사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청객들에게도 사전에 이 조력 사망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안나경 앵커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방청객분들께 미리 투표를 해봤는데요. 모두 26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조력 사망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는 분은 26명 중에 21명이셨고 또 반대를 하시는 분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력 사망을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분은
11명, 그리고 반대는 15명으로 오히려 반대가 좀 많은 경향을 보이게 했는데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입법화에 찬성을 한다는 의견 달아주신 분 중에 윤슬님 어디 계실까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조력 네, 나옵니다. 저는 조력 존업사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입법화에 찬성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입법화가 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준과 체제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 자리가 아닌 이상 현재는 의료인분들, 환자분들, 그 가족분들 위주로만 진지하게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법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각자의 입장에서 삶에 대한 마무리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준과 체제가 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악용 사례들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력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더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마약성 진통제에 의지하여 병원 생활을 기약 없이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연명 생활을 고통스럽게 이어나갈 것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곧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균님 어디 계실까요? 네,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반대를 한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조력 사망이나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저도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함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좀 그런 얘기하면 뭐 부정탄다 하면서 이야기를 아예 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죽음에 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회에서 섣불리 입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입법화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의견으로 토토님께서도 반대를 해주셨는데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저도 그 존엄사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걸 국내에서 지금 입법화한다는 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균님처럼 의견이 비슷한데 일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현재 사회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재정립됐을 때 그때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그 이후에 입법화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마루님께서는 찬성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먼저 고통받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자살을 막는 것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연명의료법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죽음에 있어 환자 개인의 선택이 너무 많이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을 위해서 웰다잉 정책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력 자살을 원치 않는 환자가 가족의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에 떠밀려서 하게 될까 하는 우려도 많은데 조력 자살 대상자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경우 지원을 하거나 하는 등 해결을 도우면 강제적인 조력 자살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미리 저희가 투표를 받긴 했지만 그때 답했던 것과 지금 혹시 생각이 달라지신 분 계실까요? 민님.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원래 그 조력 사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원래 찬성하는 계기가 그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이 조력 사망에 대해 반대하게 된 계기가 의사한테 약간 책임을 전가해서 의사가 조력 자살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입장 때문이었는데 그 입장이 좀 의사도 자기의 기본 결정권을 좀 침해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선택했던 요인이 그 좀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 다비츠
라는 악성 뇌종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그 의사 진료 결과 당시에는 6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그 옮길 때 그 갑자기 좀 상태가 완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네. 좀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예외적인 사례로 봤을 때 무조건 찬성한다면 이런 예외적이지만 좀 부합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사례들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게 두 번째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없으시면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두 분께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말씀 여기 방청석에서 예. 좋은 말씀들 잘해주셔서 아주 귀담아 듣고 들었습니다. 아주 이제 젊은 분들이 참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참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하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게 뭐냐면 존엄사라는 표현입니다. 존엄사. 이 말 표현을 왜 존엄사라는 게 나왔냐면 좀 미국 오레곤 주에서 이제 액트 오브 디그니티, 데스 오브 디그니티 액트라 가지고 이게 우리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존엄사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건 실제로는 이제 안락사거든요. 속적 안락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앙케이트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품위 있게 이렇게 존엄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는 자칫 이 분위기를 우리가 성찰하는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의사들은요 이제 명칭에 대해서 의학용어에서는 이제 불변합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에도 모 의원이 조력 존엄사 그래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뉴스피크죠. 우리 신조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감춰진 이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어요. 예? 예. 존엄이란 뒤에 죽음이라는 선택이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어떤 잘못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신조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반박을 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고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의료가 발달하면서 사라질 생명들을 많이 살리긴 했지만 그 의료의 부작용,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원래는 편히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의료의 혜택이라는 의료의 우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이 오래 남지 않은 상황인데 내 삶을 중환자실이나 의료의 손에 맡긴 채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삶을 맞이하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상태가 의학적인 상태가 회생 불가능하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다면은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삶을 마감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존엄하지 않다거나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비난받아야 될 자살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고려와 충분한 배려 끝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남의 손에, 의사의 손에, 아니면 아들의 손에, 아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뭘 선택해도 좋은데 단지 나의 뜻은 제대로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예, 일단 저희가 탐사 보도를 계속 해 왔는데 스위스에 있는 합법화에 돼 있는 스위스에 있는 조력 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는 어떤 이유든 조력 사망이 꼭 필요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제도화가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스위스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빼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 100명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위험한 선택이죠.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케네디 생명윤리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칼란이라는 소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삐 풀린 자율성이라고. 우리가 개인주의, 남한테 고통 안 주고 나만 뭐 깨끗이 뭐 삶 마감하고 싶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가 만약에 되면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이 자율성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의사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미끄럼틀을 갖다가 타고 내려갑니다. 미끄럼틀 현상이라고 우리 의료윤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양보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할 일이 어떤 것이냐?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치료에 한계가 왔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거든요. 환자들이 고통을 이렇게 경감시켜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 새로운 약도 만들고 또 기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의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이런 의사 조력 자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고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환자들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의료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게 좀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처음 태어났을 적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고 젖을 주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케어해줘야 됩니다. 케어해주지 않으면 외로운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케어할 때 누가 케어해주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치매에 걸려서 제 정신이 잃어버리고 인격이 황폐화되고 진짜 옛날 말은 이렇게 그런 톡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저는 안심할 수 있는 게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죽음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도 외롭게 자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가진 거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사실은 이 논란이 벌어진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 의사가 편지를 씁니다. 뭐냐 하면 자기한테 환자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미 진단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생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통증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 의사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내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질 않느냐. 나는 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 당신은 방법을 갖고 있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윤리의식에 따라서 내가 당신이 자살하는 걸 도와줄 수는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시의 하수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사가 학술지 거기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환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나는 깨끗했는데 그게 정말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었느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겠느냐는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좀 더 윤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함으로써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력 사망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일부 토론회도 있고 저희도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를 찬성이든 반대든 해보자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뉴스룸 중에서도 시청자 몇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많은 이 질문들에 이 조력 사망에 대한 문제점, 인식 또는 환기해야 될 부분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YON, GUN으로 시작되는 님께서 선택의 문제인데 왜 나라에서 강제를 하나요라는 의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지연 님께서는 굳이 외국으로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앞서 이제 이 질문 보고 제가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JIC로 시작되는 아이디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비용의 문제로 삶을 마감하셨다.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비용의 감당이 선행된다는 걸 모르는 건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도 저희가 당위적으로 또 원론적으로는 그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MS님께서는 만약 조력 사망이 합법화하면 취약계층에게
특히 떠밀림 선택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도 주셨습니다. 예, 시청자들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 부분 계속 또 논의가 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준비를 했고 두 분 말씀 고맙고 또 방청객들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찬반 비율 조력 존엄사 입법화 찬반 비율 여론조사는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를 했고요. 지난해 7월 1일부터 4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사 개요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뉴스룸부터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이명진 의료윤연구의 초대 회장님과 함께 조력 사망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